삼성전자가 못 오른 이유는 그냥 환율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우리 시장의 대우주가 가장 빠르게 오를 거라고. 팬데믹 시기와 아닌 시기를 확연하게 수급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 단기간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곳만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이것만 쳐다보겠다는 게 시장의 심리라는 거죠. 지금 국내 증시를 좀 돌아보면은요. 지금 환율이 무섭게 올라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265원, 뭐 70원 돌파했고 70원 넘어섰었고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오를 수 있는 한국적 시장 특성상 주가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 맞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오른 이유는 그냥 환율 때문이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환율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270원 이렇게 와 있고 지금 뭐 1300원 근처에 와서 1300원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IMF 외환위기라든지 또는 2008년도에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이럴 때 1300원 근처까지 갔었지 1300원 근처까지 간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환율이 하락 안정화되고 즉 원화 강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팔지 않거나 매수로 진입할 거고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들이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 SDI 또 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LG 그룹들 사고 이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형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걸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요건도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약세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줬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달러인덱스가 계속해서 지금 103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달러인덱스가 계속 올라온 것은 이게 달러인덱스는 상대 가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수를요. 그러면 거기에 48%의 비중이 있는 유로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화가 지난 5년간의 최저점이거든요. 지금요. 유로화가 약세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가 계속해서 약해진 거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더 올라간 거고요. 최근 들어서 올라간 거는 지금 일본은 정말 독특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10년 만기 국채를 상한선 없이 무제한으로 사들인다. 지난번에 그렇게 비어져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가 된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경기가 좀 나빠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달러인덱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회전해 보면 되죠. 그러면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는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이게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운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것이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그 악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과정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되는 종전되고 휴전되면 훨씬 좋고요. 완화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완화되는 것이 되면 곧바로 달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하고 크게 영향이 안 주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우리 시장의 대우주가 가장 빠르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좋아져야 됩니다. 중국이 경기나 경기 지표나 아니면 경제 정책들이 나오면서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위안화 강세가 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같이 강세로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달러는 떨어지고 유로화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은 참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답답한 국면이 좀 있었는데 지난 주서부터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서부터 직접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부양 정책 해라.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들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규제 완화해줘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중국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달러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완화되는 게 나타나면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고
매수식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러 강세 원인은 유로가 약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 예. 인덱스 지수의 60몇 프로죠. 그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유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우리 원화 환율까지도 이제 우리가 강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이제 통화 가치라는 건 상대 가치인데 근본적으로 통화 가치의 강세라는 거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가 얼마나 지금 좋냐 이걸 가지고 환율의 가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통화 가치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은 달러 강세가 되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 게 보다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를 제가 놓치면서 얘기했는데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달러인데스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화되는 거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 3개월 전에 옐런 장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 달러인데스가 올라가다는 걸 강세죠.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용인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 물가 때문에. 물가 때문에. 달러가 지금, 얘가 103 레벨에 있는데, 만약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80까지 만약에 떨어졌다. 한 10%, 20% 떨어졌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는 것들을 지금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죠? CPI 지표가 둔화되면 달러는 떨어질 거예요. 달러에서는. 그럼 이거는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3월까지 CPI와 PCE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4월 달 거랑 5월 달 거, 요 두 달은 이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1%대에 있었던 CPI가 4%로 한 방에 점프업 된 게 4월이었어요. 네. 증가율이. 근데 이번에 4월은 그거하고 YOY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4월에 비로소 우리가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엔데믹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지표는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옐런 장관이나 미국 정부 정책 당국에서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네? 그러면 달러가 뭐 계속 이렇게 강세되는 걸 그대로 뭐 용인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 없이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게 용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달러인데스와 우리 원화 연동한 외국인들의 수급 거기에 대형주의 수급 이것을 판단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네네. 결국 외국인의 매수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뭐 이번에 삼성전자 4% 상승한 것만 봐도 외국인이 좀 사주니까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많이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팔지 않고 사주기 조금만 사줘도 맞습니다. 그냥 확 오르니까. 요즘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빅테크주들 급락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존도 뭐 14%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러한 것들에 뭔가 주는 이런 현상이 주는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기술주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보다는 굴뚝주 쪽으로 옮겨야 되나 경기민감주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주들 빠진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올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쪽에서는요. 대세 하락의 신호탄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주도주가 고점으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건 괜찮아요. 폭락을 하면 그러면 주도주가 꺾이면서 시장이 꺾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LG화학이니 또는 그때 주도주가 직전에 주도주가 뭐였냐면요. 물론 삼성전자는 먼저 꺾였고요. 카카오 네이버였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가 작년에 그 5월, 6월 지나면서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이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급락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시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야 이거 수급이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이번에 폭락한 종목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면은 넷플릭스 폭락했죠. 그렇죠. 넷플릭스 폭락했죠. 테슬라는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예요. 예, 일론 머스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대. 본업이 그렇죠. 아닌 엉뚱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짜 엉뚱한 건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야 그때 이유가 있었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잠깐 제가 지금 약간 얘기가 빗나갔지만 말씀 좀 드리면 테슬라는 트위터라는 SNS를 살려는 게 아니고 트위터에 AI 엔진을 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AI 엔진을. 왜냐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AI 로봇과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그거 빼고요. 테슬라 빼고 그러면 넷플릭스 급락을 했죠. 그리고 걱정했던 게 메타 걱정했잖아요. 페이스북. 이거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엔비디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냐면 팬데믹 때 가장 수혜였던 거예요. 이들이 팬데믹 때 수혜였던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제품을 만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얘네들은 폭락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냐면은 팬데믹과 엔데믹, 팬데믹이 끝난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와 아닌 시기를 확연하게 수급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팬데믹 시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팬데믹이 끝나면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대부분 다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오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팬데믹 딱 끝났는데 4월에 끝났는데 폭락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른다라고 하는 그게 특정 섹터에 변화를 주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팬데믹 때 수혜했던 산업, 수혜했던 기업, 이것하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얘네들이 수혜했던 게 이제 조금 감익되는 이런 기업들하고 팬데믹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기업하고는 구분을 확실히 한다. 빅테크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팬데믹이니 아니니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시절에 돈을 시장에만 엄청나게 뿌린 게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냐면 PC, 노트북, 휴대폰 뭐 이런 거 많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을 제일 많이 샀대요. 그래서 요즘에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애플 실적 발표 때 아이폰도 늘었어요. 맥북도 늘었어요. 이번 실적에서 다 늘었는데 아이패드만 줄었어요. YOY로 따져보니까.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은 팬데믹의 구호자금, 릴리프 자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네.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렸던 것. 이건 YOY로 증가율을 봤더니 지금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었을 때는 임의 소비재. 내가 꼭 사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좀 주머니에 있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뭐 자동차로 좀 이제 금액이 세니까 골프채 같은 경우. 돈 있으면 나 저거 사고 싶어. 근데 나중에 뭐 공돈 들어오면 나 저거 사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임의 소비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임의 소비재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이 팬데믹 시절에. 그랬는데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돈을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의 소비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맥도날드 이런 데 계속 떴어요. 계속 주가 좋았습니다. 얘네는 필수 소비재거든요. 얘네들. 그렇죠. 약 먹고 사는 거, 약 이런 것들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쪽은 좋아졌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3년 후에 좋아질 거야? 5년 후에 좋아질 거야? 싫다 이거예요. 시장은. 나 어떻게 믿어? 앞으로 안 좋다는데. 그렇지. 지금 우리들,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후에 지금 뭐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 이렇다는데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는 3년 후에 좋아질 기업을 지금 살 거예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물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많이 팔려서 현재 올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눈을 돌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사실 긴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즉 지금 제가 표현을 드린 거는 성장주 가치주의 구분 이런 구분은 금리 인상하기에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스타일 펀드들이 그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번에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팬데믹의 수혜였던 것과 아닌 것으로 수급이 구분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내 종목을 살펴보고 내가 살려는 종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뭐라고 할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네. 결국 우리 실적 장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잘 나오는 기업이 지금 오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그렇고 뭐 아마존 물론 적지 않았지만요. 요번에 그 캐터필라 있죠. 네. 캐터필라하고 알코아가 호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요. 얘네들이 가이던스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건비가 너무너무 올라갔다는 코스트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의 이익은 감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대치 다음에 대한 전망이 네, 중요하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당장에 단기간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곳만 아주 보수적으로 나는 이것만 쳐다보겠다는 게 시장의 심리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섹터가 지금 매크로 환경이 서두에 우리가 얘기를 시작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나쁜 뉴스만 다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호재가 없을까요? 예, 전부 나쁜 뉴스만 있는데 호재는 뭐냐면요. 그 나쁜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면 호재인 거예요. 아, 악재가 해소되는 게 호재다. 예, 지금은.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크게 반영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 워낙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우크라이나 전쟁 쪽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요. CPI 그 상승률 있잖아요. 이게 4월, 5월 연속해서 둔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화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악재가 있는 것들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거기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호재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아까 매크로 환경 얘기하면서 우리 시장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지금 환율인데 언제나 그랬지만 요번에 더더욱 그랬는데요. 달러가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는 구간에 되면 외국인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일 거라고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에 있는 우리 시가총액이 높은 IT와 자동차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그리고 2차 전지에 있는 이런 쪽들은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사시려고 한다면 그런 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 환율 플레이를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를 볼 때는 중소형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중소형주 바로 사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여야지 되는 건데 그건 역시도 이것저것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거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렇죠. 올해 제일 안 좋은 거는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도 안 좋죠. 게임은 마이너스 뭐 70%가 뭐 그냥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내년 하반기에 신작이 나오면 뭐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게임이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팬데믹과 엔데믹을 구분하는데 게임은 팬데믹의 수혜였어요. 그리고 게임은 필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임은 게임의 이익이나 신작이 나온다는 건 미래 얘기예요. 게임은 지금의 정황에서 낮아떨어지는 섹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지금 약한 거거든요. 제가 반대로 표현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당장 필수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당장 이익이 나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을 때 수혜가 되는 것들로 생각을 이제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나는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 다음에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살 것 같으니 전기전자 자동차의 대형주를 지고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눌려 있어서 삼성전자 때문에 못 간 소부장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가 못 가서 못 간 소부장이 많거든요. 그러니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 전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차가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안에서는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엔데믹 시대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예, 요즘 많이 흐름 좋았죠. 예. 대표적인 게 음식료예요. 그래서 음식료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은 지금 인프라 정책 쓰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뭐 몇 개 기업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해라라고 시진핑 주석이 그 사회주의까지 했습니까? 그죠. 아니 그거 결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이게 의사결정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 정책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건설기계, 공작기계, 공작기계 얘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는 것도 세 번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게 음식료인데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약입니다. 약. 약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어야죠. 네. 먹고 살 돈이 없어도 약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우라가미 군요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약주가 그동안에 계속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고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심리 속에 있다면 그러면 제약주를 볼까 하는 심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확률적으로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모으고 있잖아요. 요즘 사죠. 예, 요즘 사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좀 더 먼 일이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쪽 말고요, 여러분. 제약주, 전통 제약주. 뭐 소위 얘기하는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 여러분 주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꽤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2년 이상 계속 내려온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들이 사실은 그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필수 소비재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하고 다 얘기가 맞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 대신 요즘 실적이 대세니 실적 없는 바이오가 아니라 그렇죠.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월에는 그 세린메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건 예전 얘기죠. 지금 계속 그렇지 않아도 흘러내려왔는데 5월까지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세린메이를 요번에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4월엔 지난 10년간 4월 달에 빠진 월이 한 번도 없었을걸요? 거의? 있었으면 한 번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방송 때문에.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 이후에 최대 폭락이었어요. 이번 4월에요. 그럼 과거 데이터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세린메이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4월까지는 좋았다가 5월에 밀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4월에는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닝 시즌에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호실적 발표도 주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호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호실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컨센 기준으로 해요. 컨센 기준으로 해서 컨센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거보다 좋으면 호실적 발표했다고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뜨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 때문에 빠졌어요. 옛날에는 실적 발표 때문에 4월에 오르고 실적 발표 끝나면 빠진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때문에 빠졌으면 그러면은 5월 세린메이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을 계속 생각하면서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뭐 그거 요즘에 맨날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확률이 문제가 아니고요. 워낙에 매크로 환경에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오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전체 그 거시적인 여러 가지 그 주식시장의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지금은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 주가는 뭐 공포를 타고 오르는 그렇죠. 뭐 덩쿨? 염려를 타고 올라타는. 염려를 타고 올라서는 지금은 용기가 좀 필요할 때인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때인가? 이 화두를 놓고 봤을 때 그 역시 개인들의 성향일 것 같아요. 각자의 성향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금의 용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 정말 보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금의 용도
그리고 자금이 언제까지 가용 기간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내년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할 겁니까? 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장기적 흐름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이거 운용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제가 여기 와서 몇 차례 말씀드리면 글을 좀 쓰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심리서를 좀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도요. 뭘 실패해서 이번에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해봐서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알고 있는데 당하는 게 많아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그냥 게으른 거죠. 그치. 설마. 아는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 떨어지겠어?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를 했을 행동으로 옮기는 판단과 그리고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요. 그게 좀 주저주저하고 보수적인 성향인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익숙한 것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1439에서 3300까지 올라가고 2021년 봄에 상반기 6월에 고점 치고 7월부터 맞았잖아요. 그때에 들어오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게 익숙한 거였어요. 계속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7월 고점 찍고 12월에 딱 한 달 반등하고 지금 5월이고요. 4월까지 10개월 동안 시장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하락에 익숙해집니다. 아, 그렇죠. 하락에 익숙해지는 걸 네. 조심하자. 네. 하락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읽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요즘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 정도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락에 익숙해져서 혹시 변화가 생기는데 또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깊이 방송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